제가 사실 하나 이 바이어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네, 있거든요. 해주세요. 그거는 꼭 얘기해 주면 이거 어디 갔을까 아직 안 팔아먹은 내용이라. 좋아요.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부동산 경기와 물론 그냥 예측일 뿐이니까요. 간단히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하세요. 나 좀 덜 욕먹는 쪽으로. 그럼 그 미국의 경제가 앞으로 좀 나아질 거라고 보세요? 더? 아니면 어떻게 보시나요? 섣불리 잘못 이야기했다고 명분을 끊길 수 이렇게 현장에 사는 줄 몰랐어. 네. 안녕하세요, 이 기자입니다. 자, 요즘에 이자율이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또 집값도 조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 내 집 마련을 못 하신 분들께서는 이거 요새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의 전문인들을 모시고 내 집 마련을 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순서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뵙던 두 분이네요. 네. 먼저 그 부동산 관련해서 네.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요즘에 특히 집을 사려는 분들한테 이렇게 전화가 오면 네. 그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뭔가요? 성경이 부동산이세요. 제가 집을 구매하려고 그러는데 네.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질문을 네. 하시죠. 네. 그러면 뭘 도와달라고 하던가요? 제가 또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올캐시로 좀 살려고 그러시는지 네. 아니면 융자로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네네. 그럴 경우에 프리 어프로블 레터가 있는지도 물어보고요. 네. 어떤 지역이랑 집 스타일, 뭐 방 개수, 화장실 개수, 학군이라던가 교통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을 바이어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뭐 어메니티가 있어야 된다, 골프장 안에 들어가야 된다, 수영장이 꼭 있어야 된다. 선호하는 그 게 다 다르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어느 정도 집 프라이스 레인지를 그렇죠. 구매할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지 중요하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집을 팔 집이 있는지 팔고 나서 이사 가야 되는지 그렇죠. 아니면 안 팔고도 이사 갈 수 있는지 그런 타임라인 같은 것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융자 여부, 그 다음에 그분들의 선호, 그 다음에 네. 가격적인 여력 네, 이런 네, 것들 좀 네. 파악을 하시고 네. 바이어분들은 비싼 집을 되도록이면 사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90만 불짜리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셔도 저는 70만 불 안 넣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융자 가능 여부는 자기가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거를 알고 계시면 집을 네. 보다 보면 조금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시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융자 받으실 때는 내가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보시고 그 안에서 네. 준비할 때 순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뭐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게 있고 조금 천천히 준비해야 되는 게 있고 네. 순서를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먼저 가장 준비해야 되는 것은 올캐시의 경우에는 프루프 오브 펀드가 있어야 오퍼 넣을 때 그걸 같이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네. 캐시가 있으셔도 그게 쓸 수 있는 돈인지 은행에 있는 돈인지 또 스탁으로 갖고 있으면 그거를 현금화 하는데 또 몇 주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또 육자 하시는 분이랑 프리 어프로블 갖고 계시는지 네. 그 서류를 리뷰를 하고 나서 받는 게 프리 어프로블 레터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일단 집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을 때 어퍼를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 자금이 어떻게 확보가 되는지가 제일 먼저네요. 제일 먼저입니다. 네. 집을 보기 전에. 네. 네. 자, 그럼 프리 어프로벌 레터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융자 전문인들께 그분들이 연락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보통 어떤 질문들 하시나요? 전화 오면? 그래서 뭐 본인들께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가장 먼저 궁금해하고 그렇죠. 당연히 두 번째는 이자, 그다음에 네.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될 건지. 네. 그래야 이제 본인들 다운페이 플러스 비용을 클로징 코스트까지 포함해서 얼마를 준비하고 가면 되는지가 이제 보통이 일반적인 세 가지 단계인 거고 네. 손님에 따라서 이제 융자 종류가 컨벤셔널 론이라는 것도 있고 FHA 융자라는 일반 융자, 정부 융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느 쪽으로 받는 게 본인한테 더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것도 조금
서류를 리뷰하고 난 다음부터 디테일하게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죠. 아, 그렇죠. 그러면 그 서류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융자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를 보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소득이고 소득. 두 번째가 크레딧 그리고 세 번째가 다운 페이먼트. 아하. 요 세 가지 이제 삼합이 맞으면 이제 융자가 된다 안 된다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질문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타주에서 이제 조지아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많죠. 타주에서 이제 리모틀리 일하고 계시는 분이 조지아에서도 당연히 리모틀리 일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돈을 많이 버니까 융자 가능하다 그러시는데 실제로 이제 심사가 들어갔을 때 그 회사에서 조지아로 가서는 리모트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각 회사마다 팔레스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네네. 어느 스테이트에서는 리모트로 일해야 된다, 어떤 곳은 안 된다. 그럼 자기가 프루프 돼 있는 스테이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회사가 허용을 해주는데 네. 본인 마음대로 임의대로 그냥 스테이트를 옮겨서 가는 경우면 그걸 또 그 회사,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그거에 대한 승인을 또 따로 받아야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그거를 바이어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체크해야 될 절차가 하나 더 있는 거네요. 타주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뭐 성경희 씨께서 물어보신 부분이 타주에서 오는 경우에 한해서인 거니까 네. 일반적으로 융자는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와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이 150마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즉 하루에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냐 아니냐를 보는데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예를 들어 뉴욕에 소재해 있고 일은 조지아에서 하고 있다면 리모트로 집에서 일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회사도 인지하고 있고 허용했다라는 거에 대한 다큐멘테이션이 필요하죠. 네. 150마일이면 꽤 먼데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를 보는 건가요? 그렇죠. 뭐 그 정도까지는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범위로 거기까지는 그래도 매일 출퇴근하는 걸로 인정해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융자할 때 이 점은 좀 조심하셔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포인트가 좀 있으세요? 일단 소득 부분에서는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수입이 되시냐고 여쭤봤을 때 본봉 말고 이제 오버타임, 근무 외 수당이나 그다음에 보너스나 이런 인컴까지를 다 합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본인이 정확하게 기본급은 얼마고 오버타임은 어느 정도를 벌고 있는지 네. 이 오버타임 인컴은 2년이 넘었어야만 그걸 인컴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받은 지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네. 크레딧 같은 경우면 주택을 구입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은 미리 뭔가를 새로 어카운트를 오픈하거나 자동차 구입이나 가구 구입 같은 거는 처음엔 좀 상가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다운페이 같은 경우는 해외로부터 돈이 들어올 경우라면은 그거에 대한 출처가 본인 어카운트에서 본인 어카운트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기프트를 받는 건지 네. 이렇게 3단계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 어프로벌 레터가 이제 나왔다고 치고 돈이 쓸 수 있는 돈이 이제 확보가 됐다라고 하면 집을 구매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하고 이 집을 사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이제 에이전트마다 도와주시는 방법이 살짝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프로퍼티 히스토리를 뽑아서 보내드리고 또 최근에 그 근처에 같은 서브 디비전이라던가 1마일 반경에 팔린 기록이 비슷한 집들이 그런 기록하고 여러 가지 셀러가 주는 셀러스 프로퍼티 디스클로저라고 그 집에 대해 뭐 몇 년도에 지어진 집이고 AC는 몇 년도고 뭐 워러힐러는 어떤 몇 년도라는 그런 어떤 거를 고쳤고 그런 기록을 쓰는 디스클로저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 하고 커뮤니티 디스클로저 HO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HOA 인포메이션 피가 어떤 피를 내야 되고 또 그 피가 어떤 서비스를 커버하는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합해서 바이어한테 보내드리고 어퍼를 준비해요. 네. 그래서 융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바이어의 상황과 그 렌더에 따라서 기간이 뭐 4주가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3주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지만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안에 클로징이 조지아에서는 가능합니다. 뭐 뉴욕, 뉴저지라던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뭐 미니멈 2달이 걸린다고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조지아는 좀 빨리 클로징이 되고요. 네. 또 조지아에서는 바이어가 렌더를 이제 융자를 할 경우에는 렌더를 레프레젠 하는 클로징 어토니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오퍼에 들어가는 모든 문건을 잘 종합해가지고 듀딜리전스 기간도 넣고 파이낸싱 컨틴전시 그 집 감정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잘 넣은 다음에 셀러한테 그 오퍼를 보내고 네. 셀러가 그 가격이라던가 여러 가지 조항이 마음에 들면 억셉트를 할 거고 네. 마음에 안 들면 셀러는 카운터 오퍼를 합니다. 그럼 바이어가 또 보고 그게 마음에 들면 그거를 카운터 오퍼 1을 억셉트하고 네. 안 그러면 1, 2, 3, 4 많이 왔다 갔다 하다가 네. 나중에 양자가 다 합의를 했어요. 그거가 이제 바인딩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바인딩이 그 뜻이군요. 네네. 그러면 바인딩 어그리먼트가 성립이 되면 그날은 지로데이예요. 모든 날짜는 그 다음 날부터 데이 1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바인딩 한 날이 지로데이고 네. 그 다음 날이 이제 원데이로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날짜가 카운팅이 되고 듀딜리전스 기간 안에 그 집이 만약에 뭐 스토커 익스테리어다. 스토커 인스펙션은 또 따로 해야 하고요. 지하실에 있을 경우에는 레이던 테스트 하는 걸 권하고 요즘에 또 수월 라인 문제도 있어서 수월 라인 테스트도 할 수 있고 홈 인스펙션 같은 것들 종합해서 여러 가지 스케줄을 다 한 다음에 리포트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셀러한테 요청하고 네. 또 협상할 수 있는 기간이 듀딜리전스 기간이에요. 그게 보통 며칠이죠? 보통 5일에서 7일인데 5일에서 7일. 요즘에는 셀러들이 7일까지도 허락을 해주는 경우가 많고 이제 너무 멀티플 어퍼 경쟁일 때는 네. 어떤 셀러는 원데이 이상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럼 하루 만에 뭐 인스펙션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와. 아니면은 뭐 인스펙션 해서 문제가 나와도 바이어는 그냥 다 알고 그냥 사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멀티플일 때는 어그레시브하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이 또 새 집을 살 때의 순서와 리세일을 살 때 순서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거는 리세일일 리세일, 때 뭐 어퍼 넣고 카운터 어퍼 왔다 갔다 했다 뭐 네. 이런 내용이기는 한데 새 집일 때도 비슷하지만 새 집은 보통 그 새 집 언사이트 에이전트가 셀러 레프레젠티티브가 그 컨트랙을 씁니다. 빌더가 이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컨트랙을 이제 써서 빌더의 컨트랙은 저희가 많이 바꿀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바이어의 입장과 여러 가지 요소를 에이전트가 이제 많이 알고 있으면 그쪽에다가 미리 어퍼 넣기 전에 요청을 하면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조정이 돼야 돼요. 새 집을. 컨트랙이 되고 나서 뭐 이거 바꾸고 싶다, 저거 바꾸고 싶다 그러면 좀 그때는 힘들 수가 있고 바꾸는 거를 허락해도 그 체인지 오더 피가 있고 또 그거 바꾸는 것 때문에 그 컨트랙터가 한 번 더 가야 되면은 그렇게 한 번 더 비짓하는 피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미리 협상을 할 때는 그 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모든 빌더마다 또 달라요. 그리고 이제 프리세일일 경우에는 랏을 사서 집을 짓게 되면은 또 파운데이션 인스펙션부터 프리드라이월 인스펙션 여러 가지 뉴홈에 대한 인스펙션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바이어가 원하시면 미리미리 그 기간 안에 인스펙션도 해야 하고요. 네. 너무 많은 다른 점이 있는데, 네네. 복잡하니까 일단 상황에 따라서 네네. 상담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간단히 정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워낙 이제 케이스마다 다르고 하니까요. 자, 그럼 지금 계속 프리어프루벌 레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조건 필요한 건가요? 그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바이어분들께서 본인이 얼마까지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집 선정하는 거에 기준을 잡을 수가 있게 되고요. 네.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의미는 손님들이 마음에 드는 집을 딱 찾았을 때 경쟁이 심한 집이라면 네. 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빨리 클로징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셀러 측에는 큰 장점으로 보일 수가 있게 나 됩니다. 이만큼 준비되어 있다 이거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리스팅 에이전트들이 전화 와서 물어봐요. 이 바이어의 퀄리피케이션이 다 돼 있는 상태고 좋은 거냐?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가를 꼭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손님이 미리 준비가 다 돼 있다라는 거는 그냥 레러 한 장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퍼에서의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그 프리어프루벌 레터에 이자율도 적혀 있나요? 이자율도 보통 넣어서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으로 이분은 퀄리파이가 됐다라는 거고 계약서를 쓸 때에도 거기에 이 손님은 얼마 이자로 퀄리피케이션 했다는 걸 넣게 되어 있는데
그걸 넣는 이유는 이자가 이제 너무 급등 급락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셀러가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없이 너무 낮은 이자라면 그거에 대해서 또 물어봅니다. 이 이자가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이게 진짜 맞는 거냐? 그렇죠. 근데 뭐 요 근래 한 3주 동안은 이자의 변동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기간에는 특히 더 셀러들이 전화해서 많이 물어보고. 네네네. 어허. 그럼 거기에 이제 이자율이 적혀 있는데 그게 나중에 계약할 때도 딱 고정이 돼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자라는 거는 주식이 매일 변하는 것처럼 모기지 이자는 채권 가격을 따라가는 건데 채권도 매일 변하니까 네. 기준점으로부터 업앤다운이 조금씩은 있을 수가 있게 돼요. 바뀔 수 앞으로 오늘 뭐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 보면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또 변동이 있을 걸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하면서도 좀 민감할 수 있는 질문. 사람마다 다 적용되는 이자율이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좋은 이자율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나? 이게 사실 제일 일단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자율 선정하는 거에 방법이 두 가지인데 컨벤셔널 론, 일반 융자인 경우에는 신청하시는 분의 크레딧 스코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크레딧. 네. 예. 780점 이상이 1등급, 760, 740, 720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자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이 기준을 따라가게 됩니다. 융자 보험료나 일반 집 보험도 더 좋은 크레딧을 갖고 있는 분이 더 좋은 레이트를 받을 수가 있게끔 돼 있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다운페이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컨비네이션으로 묶어서 네. 다운페이도 많이 하는데 크레딧도 좋다. 그럼 네. 최고로 낮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네. 거고 크레딧이 조금 안 좋은데 다운페이를 많이 한다. 괜찮을 수 있고요. 크레딧 점수가 조금 안 좋다. 다운페이가 많지 않다. 그러면 컨벤셔널 론 말고 FHA 융자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본인 크레딧이 약간 안 좋다 싶으면 일단 다운페이를 많이 하는 쪽이 확실히 유리한 그렇죠. 거예요. 근데 돈이라는 게 갑자기 막 늘어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융자의 종류 두 가지가 있다라는 컨벤셔널 론은 신청인의 크레딧 스코어를 따라가고 FHA 융자라는 정부 보증 융자는 620점 이상이 되면 똑같은 동일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렇군요. 다운페이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고 크레딧 스코어가 아직 완전하지가 않은 손님들은 FA 쪽을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본인이 나한테 적합한 건 어느 거구나라는 걸 미리 확인하는 작업이 프리어프로벌 단계에 다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럼 그 프리어프로벌 단계에서 집 감정도 융자 전문인들 통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렌더가 일반적으로 AMC라고 해서 어프레이저 매니지먼트 컴퍼니 쪽에다가 오더를 하게 되면 누가 나간다라고는 저희도 모릅니다. 거기서 이제 무작위로 감정사를 선정을 하게 돼 있고 자기랑 친한 사람 보낼 수 있고 이런 건 아니네요? 예전에 10몇 년 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미국 주택경기 파동이 있고 난 이후부터는 이 법이 바뀐 겁니다. HVCC라는 법이 개정이 되면서 AMC에다가 의뢰를 하면 뭐 A라는 사람이 나갈지 B라는 사람이 나갈지 모르죠. 그 사람한테 할당이 되면 리포트가 들어올 때까지 저희는 누가 이 어프레이저를 받았다라는 거에 대한 건 모릅니다.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하는 거네요. 또 공정성 면에서는 더 낫고요. 예전에는 셀러나 바이어 측이나 둘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적게 나오면 셀러가 화를 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적게 나오면 셀러뿐만 아니라 뭐 바이어 측에서도 내가 기분 안 좋을 수 있죠. 필요 이상의 돈을 지급하고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고, 근데 그런 공정성 면에서는 조금 더 발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집 감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동네에 팔린 기록이 최근 1년 이상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인플레이션, 집값은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감정은 잘 나오나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은 일단은 감정을 할 때는 기본 코드라는 게 있어요. 같은 동네에서 팔린 6개월 이내의 집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비교 대상으로 넣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단지 세대수가 많지 않으면 기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셀러들이 집을 많이 안 내놓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단지 내에 안 속한 집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균액 카운트에 있는 집과 폴사이즈 카운트에 있는 집을 비교하는 건 안 됩니다. 동네의 특성 자체가 완전히 틀려지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예 없을 경우에는 다른 동네 걸 빌려서 비교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저스먼트라는 게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요인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감정이 사실은 조금 어렵다고 봐야 돼요. 나오기가. 비교 대상 자체가 나와 있지는 않다 보니까. 이 근래는 집 감정이 적게 나와서
문제가 생겼어요라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이유는 6월달 이후부터는 조금 마켓 자체가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셀러 쪽 마켓보다는 바이어 쪽이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셀러들이 예전에 뭐 과도하게 받으려고 했던 금액보다는 좀 내려가 있는 추세고, 이게 내려갔다는 얘기는 감정평가 금액이 무리하게 그 세일즈 프라이스를 따라가거나 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상하는 일은 안 나오고 있어요. 감정상으로 감정상한 일은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전문님께서도 요새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복잡하니까 네. 특별히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이것만은 좀 알고 있어라.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많은 진로를 만약에 편하게 보신다 그러면 조지아의 집값이 많이 내려갔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 집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뜨나요, 거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군 좋은 곳은 아직도 멀티플 어플 경쟁이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면 셀러들은 집 감정이 멀티플이니까 당연히 리스팅 프라이스보다도 높게 팔릴 거고 높게 산다는 바이어들이 있을 건데 당연히 감정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셀러는 감정 컨티텐시를 빼라고 그래요. 그래서 디퍼런스를 바이어가 가져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집 가격을 싸게 샀으면 괜찮은데 어느 정도 리저너블하게 계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감정가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네. 그냥 보통 마켓일 경우에 세 가지 옵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어가 그 디퍼런스를 10,000불이 들러왔어요. 집은 60만 불에 계약이 됐는데 감정이 59만에 됐다. 그러면 바이어는 10,000불 가져오기 싫고 감정이 안 나온 집을 사고 싶지 않다. 그래서 계약을 터미널 할 수 있고요. 그 대신에 어프레이저 컨틴전시 기간 안에 그게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셀러하고 협상을 해서 이렇게 들러왔는데 셀러 보러 깎아달라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 중간에서 만나자. 5,000불 해서 하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1번 안으로 말씀하신 나 안 하겠다 했을 때 네. 그럼 그런 그 기간 안에 하게 되면 네. 계약금을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얘기 네. 말씀이신가요? 기간 안에 하게 되면 어프레이저 리포트도 셀러한테 보내야 되고 터미네이션 서류도 보내야 하는데 그 계약 조건에 맞는 것들을 이수를 할 경우에는 어니스트머니 돌려받게 계약서가 되어 있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니스트머니 뺏기는 거 너무 싫어요. 그렇죠. 네. 사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3번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중간에서 만나는 거? 서로 네네.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네네네. 네. 자, 그럼 이제 융자받을 때 퀄리피케이션을 하게 되는데 네. 제가 듣기로 작년하고 올해랑 좀 많이 달라진 게 있다고. 네, 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 일단은 이자가 좀 더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 1번. 네. 두 번째 크게 변동이 생긴 건 집 보험료입니다. 보험료요. 예, 보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지금 민감한 이슈가 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플로리다 쪽 지역이랑 남부 쪽 지역에 태풍이 2개가 지나갔는데, 그렇죠. 2번이 집 보험료에 관련된 거, 세 번째가 작년보다 올해 텍스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 세 가지가 집 융자를 진행하고 주택 구입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네. 재산세 같은 경우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시지가라고 하죠. 세금을 내야 되는 평가 기준 금액이 내려갈 경우에는 세금은 올해 올랐더라도 내년엔 떨어질 수 있는 거고, 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보험료예요. 네. 보험료가 지금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1번이 집보험료입니다. 보험회사들이 많이 철수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최근에 했던 47만 불 정도 되는 타운홈인데 1년 집 보험료가 8,000불 나왔어요. 8,000불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원금 이자에 100불, 200불이 더 나와야 정도 차이가 아니고 네. 집을 집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없다를 가늠하는 굉장히 큰 기준이었다고 8,000불이면 그런 고민을 할 만하겠네요. 지금 미국 전체에서 플로리다가 집들이 제일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위주가 이제 컨도미니엄이나 타운홈 같은 거 위주로 네. 보험료 많이 올랐고 세금 많이 올랐고 HOA 피도 많이 올랐어요. 네. 이 세 가지가 다 오르다 보니까 처음에 집을 구입할 때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낼만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네. 이 금액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나 이거 그대로 유지 못하겠어 네네. 해서 플로리다부터 지금 이 콘도 타운홈들에 대한 매물이 좀 많아지는 걸로. 조지아는 지금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조지아도 뭐 보험료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네. 보험료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보험료라는 거의 특성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에도 이 요소가 포함이 되게 돼 있는데
한 번 오르면 쉽게 떨어지진 않아요. 보험료가.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왜 보험회사가 이렇게 보험료를 많이 올리게 되느냐? 당연히 뭔가 사고가 나거나 보험 청구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지붕을 고치거나 어딜 수리해야 되는 사람들의 인건비, 자재비 모든 게 다 올랐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보험료가 같이 올라가고 있기 네. 때문에 집을 선택을 하실 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루프가 10년 이내에 바뀐 적이 있나, 리플레이스 한 적이 있나, 이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염두를 많이 해두셔야 되고, 홈스테드 리뎀션이라고 해서 재산세 감면 신청 받는 거를 잊어버리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꼭 잊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 안에 하셔야 되는 거니까. 네. 이 부분이 작년하고 좀 퀄리피케이션 하는데도 저희가 좀 애를 많이 먹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많이 놀라갖고 전화 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8,000불 나오면 진짜 깜짝 놀라서 전화하겠네요. 그것도 관심이 보였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이신데요. 네. 또 조지아가 홈스테드 이그젬션이 있는 주이긴 하지만 모든 카운티가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텍스 이그젬션도 모든 카운티가 있지 않고 카운티마다 다르기 때문에 집을 구매하실 때 렌치홈이 많은 카운티라고 해서 시니어 텍스 이그젬션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점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입장에서 알려드리면 작년 9월 대비해서 일단 기록 10월 달 건 안 나왔기 때문에 9월 리포트에 따르면 집일 경우에는 팔린 기록이 4%가 감소했고요. 타운홈일 경우에는 18%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셀러분들은 되도록이면 집을 파실 때는 봄에 집을 내놓으시면 조금 더 빠른 기간 안에 좋은 가격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감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가을, 겨울은 바이어들이 집을 사기 가장 좋을 때가 아닌가 또 싶습니다. 가격 내고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해서 계획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팔려는 분들은 봄까지 좀 기다리고 네. 살려는 분들은 겨울에 빨리 사시고. 네. 지금 매물이 더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매물은 조금씩 늘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은 셀러 바이어의 마음은 항상 상충되는 건데 그렇죠. 이 집을 지금 내놔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요건 중에 직장의 변동이 생겼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조금 타이트하다고 느끼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국에는 경제적인 이슈가 제일 큰 겁니다. 내가 이 집을 계속 소유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좀 버겁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집을 조금 낮춰서라도 파는 경향이 있는 걸로 보이고 네. 최근의 기록을 보면 지난 석 달 동안 판매된 집들의 거의 70% 이상이 이건 뭐 조지아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평균 가격 35에서 50만 이하짜리 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나옵니다. 바꿔 얘기하면 너무 비싼 쪽은 움직임이 내놓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조금 많이 좀 사이드라인에 서 있는 쪽이 있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내가 렌트비 내는 것보다는 집을 사는 게 낫겠어 라는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뭐 살 때는 언제 사고 팔 때는 언제 팔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실제로 보면은 딱 그 타이밍 맞춰서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각자 자기 사정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서 이제 팔거나 사거나 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을 때는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그때 사시면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주위 사람 얘기 듣고 내년에 집값 떨어지고 이자율 떨어지니까 그때 사라. 요즘에도 그런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능력이 되시고 원하시는 집이 있으면 놓치지 않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융자를 한 지 28년 됐는데 27년 동안 들었더니 내년에 떨어진다. 내년에 좀만 기다려라. 맞아요. 지금 사고 너만 피곤하다. 맞아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주식하고 비슷한 점도 있고 상향이 틀린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텐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역대의 그래프를 봤을 때 중간에 부침이 있어도 크게 떨어진 적은 있었으나 오랜 기간을 장기 보유했을 때 떨어진 적은 없는 걸로 나옵니다. 네, 우상향하죠, 계속. 그렇죠. 항상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거고 주식도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요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집값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을 준 걸로 볼 수 있어요. 네. 뭐 주식도 집값도 모든 게 평균 30%가 올랐죠. 뭐 음식값도 서비스값도 다 결국에는 이 많이 풀렸었던 돈이 진정되고 조금
세틀이 돼야지만 모든 게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이 모든 거의 키는 미국의 경제가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그 미국의 경제가 앞으로 좀 나아질 거라고 보세요? 더? 아니면 어떻게 보시나요? 개인적으로. 섣불리 잘못 이야기했다가 명분을 끊길 수 지금까지 보면은 이 손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자가 기준금리를 떨어뜨렸는데 이자가 거꾸로 올라가냐는 네.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네. 9월 18일에 0.5%라고 빅컷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네. 조금 크게 행보를 한 건데 오히려 이자가 올라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기지 이자율은 기준금리 프라임 레이트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모기지를 해주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 가격을 따라가는데 이 채권의 가격이 7월달 말부터 8월, 9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갔어요. 잘 팔렸다는 얘기죠. 네네. 채권 잘 팔리면 이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9월 16일이 이자가 제일 좋았던 거고 근데 예상보다 0.5라는 빅컷을 하고 나니까 채권을 미리 샀던 사람들이 이 정도 시점에서는 내가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가야겠구나라는 쪽으로 바꿔가야 돼요. 아하. 야, 다음번에도 복잡하네요. 0.5 이상을 떨어뜨리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미리 판단하게 되니까 네네. 원래 그림대로 했다면 처음에는 0.25를 떨어뜨리고 또 나머지 기대감이 있어서 다음번에 더 많을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채권을 또 샀을 텐데 아하. 미리 크게 질러버리게 되니까 그 전에 미리 2달 전에 샀던 사람들이 이 정도 벌었으면 일단 발을 빼야 돼라는 걸로 가는 거고 앞으로 이자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막 급속도로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떨어지기는 할 거라고 보시나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없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떨어지는 폭이 오늘 6.5였던 게 내일 6.0이 되고 할 수 없는 거죠. 네. 오늘까지 봄이었다가 내일부터 갑자기 여름이 되진 않잖아요. 네. 이제 점진적으로는 떨어질 걸로 보고 있고 페드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자를 낮춘다는 얘기는 다른 모든 거에 대한 재반 여건의 이 비용이 줄어들게끔 갈 텐데 이게 한두 달 내에 급속도로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작년에 비싸게 작년이랑 올해 비싼 이자율로 7, 8% 이상 되는 네. 그분들이 집 융자를 해서 가지고 계실 때 언제 리파이낸싱 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8월달, 9월달에 이전에 저희가 크로징했던 손님들한테 이메일로 노티스를 다 보내서 이제 준비들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라고. 근데 실제 신청하신 분들 숫자 많진 않아요. 왜요?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서 9월 18일 날 연방준비제도에서 이자를 떨어뜨릴 거다라는 거를 모기지 이자가 떨어진다라고 오해를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나 그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더 떨어진다는데요. 누구 얘기 듣지 않으니까 11월까지 버티면 더 나을 거라는데요. 그렇지 않고 일단 7% 이상으로 높게 갖고 있었던 분들은요. 한 번 떨어졌을 때 낮춰놓고 다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장 문제점은 만약에 클로징 코스트 비용이 없다면 매번 바꾸겠죠. 그렇죠. 결국은 비용인 거거든요. 비용이 내가 절약할 수 있는 돈을 환산했을 때 1년 이내에 절약할 수 있는 돈과 들어가는 비용이 맞아 떨어진다면 일단 바꿔서 낮춰놔야 되는 게 맞아요. 네네네. 이걸 그냥 무작정 기다리시면 안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자가 2달가량을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 조만간에 5 밑으로 떨어질 거야. 그러면 기대감에. 나만 미리 해놓으면 나만 손해보지 않나. 안 한 분들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메일을 한 번 더 쏘셔야 되겠네요. 다시 쏘았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내 집 마련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 그 다음에 그 순서들,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 한 말씀씩 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부동산을 구입하실 때 내가 거주용으로 구입을 하시게 되시더라도 그 파킹이 요즘에 어떤 HOA에서는 굉장히 스트릭하게 규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파킹 리스트릭션이 어떤지 알아보시고 또 렌트를 놓으시려는 투자자님들은 그 동네가 렌트가 가능 여부 꼭 확인하시고요. 모든 순서를 다 해서 클로징을 이제 앞두고 있으시면 클로징 디스클로저가 나오면 그 잔금을 변호사 사무실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와이어를 해야 될 때 그 와이어 인스트럭션 잘 확인하시고 요즘에 와이어 프로드가 많거든요.
물론 다들 조심은 하시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알려드리면 은행에 가셔서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 변호사 전화번호로 전화를 직접 하셔서 그 집 프로퍼리 애드레스랑 은행 인포메이션 확인하신 다음에 와이어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짧게 정리해 주실 줄 알았는데 또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네요. 네, 융자 전문의 입장에서도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작년하고 비했을 때 재산세나 집보험료 변동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 모게지 페이먼트에서 변동이 발생을 했다면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네. 이자를 너무 높게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누구나 낮은 이자를 받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우선은 어느 정도 금액이라도 빨리 낮춰놓고 그러고 나서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는 점진적으로 떨어질 거지 갑자기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기다리는 시간까지 더 내고 있는 거는 꼭 피하셔야 되고 그렇죠. 가급적이면은 클로징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옵션으로 그래야 다음번에 바꿀 때 부담이 또 가중되지 않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 지루하겠지만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그렇게 갖고서 기다리시면 내년 이맘 정도 되면 확실히 지금보다는 낮아지지 않을까 봅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더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좋은 말씀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